근데 그 중에 공부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들은 듣기 평가를 보고 나서 저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왜 여기서 멈춰요? 뒤에 지문이 있는데 지문을 안 풀어요? 라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 정서가 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고 싶은 거야. 오, 본인도 네. 궁금하고 지문도 막 읽어보고 싶고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은 진짜 이제 공부 정서가 있는 거죠. 네. 다 맞았다 해도 더 이상 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선행의 차원인데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네. 선행하는 엄마들은 좀 극성적인 엄마, 애들을 괴롭히는 엄마, 막 압박 주는 엄마,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주제는 공부 정서입니다. 최근 늦기 전에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김선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근무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 보시는 정말 생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정서라고 하는 걸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정서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공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보통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익히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이성적으로 들어가기보단 배움에 대한 첫 경험을 정서적으로 맞이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배운다, 무언가를 익힌다는 것에 어릴 때 정서감이 좋으면 이게 계속 공부 네. 정서로 이어지는 거고 네. 그때 첫 정서감이 뭐 엄마의 환한 눈동자가 느껴진다거나 네. 뭔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네. 압박감을 느낀다거나 네. 하면 공부에 대한 정서감이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서감은 공부자를 빼고 이게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도 사실 공부 정서에 해당이 돼요. 네. 일상 안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고 배울 때의 첫 번째 느꼈던 정서감 그런 것들이 작은 순간순간들 커가면서 많겠죠. 네. 그 정서감이 좋은 아이들을 이제 공부 정서감이 좋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주 어릴 때 내가 뭔가 배움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좀 공부 정서의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아이들이 3살, 4살 정도부터 네. 뭔가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네. 요구를 많이 받아요. 네. 뭐 기저귀를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한두 살 정도부터 만 2살 정도부터도 이미 어휘력에서 한 400단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엄마 아빠나 주변의 어른들이 계속 무언가를 옆에서 말해주고 조곤조곤 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400단어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네. 어떻게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 해줬느냐에 따라 이미 공부 정서에는 차이가 시작되는 거죠. 네. 400단어라는 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 2세에게 400단어 이상의 차이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400개가 더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보통 공부 정서라고 하면 이제 네. 학교 가야 되니까 입학 전에 한글 가르치고 연산하면서 네. 그때 어떤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이전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 정서에 대한 건 사실 미취학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것에서 잘하고 못한 아이들은 모든 곳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격차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인가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또 다른 불안감을 드릴까봐 좀 조심스러운 그럴 수 부분이긴 있죠, 한데 네. 우리 세대하고는 지금 좀 다른 양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때는 어른들이나 선생님 야 네. 괜찮아. 넌 그래도 축구는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천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이제 교육 발달상으로 보면 좀 앞선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앞선 아이들조차도 그냥 평범했던 아이들인데 3, 4살부터 공부 정서가 형성된 아이들이 두세 발자국 앞선 걸 이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그 아이들보다 몇 발자국을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네.
공부 정서를 갖춘 아이들은 빨대를 꽂는 대로 동시에 다 흡수해 버리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운동장 나가서 놀기에 바쁘죠. 네. 어떤 아이들은 운동장 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뭐 교실에 있어요. 근데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그때그때 노는 것들이 좀 다른데, 한 번은 야 우리 이번에 발표할 거 준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악기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뭐 플룻 꺼내서 뭐 3중주를 하거나 4중주를 해요. 점심시간이 보통 뭐 40분 정도인데 밥 먹는데 한 10분, 15분 걸리고 악기 케이스에서 꺼내죠. 그럼 또 조율해야죠. 그러면 한 5분 또 가죠. 그럼 기껏해야 10분 맞춰보거나 길어야 15분 맞추면 다시 또 5분 전 종이 치면 그때 또 다시 악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야 우리 발표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빨리 연습하자, 무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악기를 꺼내면서부터 이미 그 아이들은 즐거운 거예요. 조잘 얘기하면서 야 그거 조율 틀렸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서로 맞춰주고, 그 아이들을 볼 때 과연 그 아이들이 그럼 악기 연습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네. 네, 다른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수시로 모여서 그 과정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고 그냥 걸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조깅하는 속도로 계속 주어진 것들에 이렇게 이어지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죠. 흡수하는 과정이 그 조율하거나 하는 과정 안에도 관계성이 들어가잖아요. 누구 하나는 또 리더 역할을 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니까 결론적으로 발표를 해도 본인들이 만족스러운 또 성취감을 얻어요. 이 성취감이 또 동기가 또 돼서 동기가 되고. 다음 학년에 또 네. 올라오고 하니까 이 빨아들인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속도감을 제가 보기에도 놀라우니까, 뭐 체육 활동이면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는 꼭 사립학교만의 그 1%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뭐 사교육을 통해서든 뭐 다른 어머님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든 뭐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정보를 갖고 그러한 그룹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 그 아이들끼리 만났을 때는 계속 어디선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네. 올해 사교육비가 최고로 나왔어요. 통계상. 매년 통계청이랑 교육부랑 같이 조사를 한 걸 발표하거든요. 이제 26조가 나왔는데, 물론 수학, 영어, 국어 순이에요. 그동안은 수학하고 영어가 압도적 1, 2위를 다퉜고 국어는 거의 3순위로 내려갔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예년보다 한 13% 정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디 비중이 높아졌냐면 국어가 쑥 올라왔어요. 거의 1, 2위에 근접하게. 이것에 대한 그 원인은 뭐냐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휘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격차가 나서 어휘력을 메꾸려고 국어가 좀 형성이 되나 보다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사실 어휘력에 대한 격차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이미 어휘력에 대해서 차이가 난 아이들은 지금 국어 사교육을 늘릴 수가 없어요. 기본 어휘력의 격차가 난 아이들은 수학 영어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존 수학 영어를 계속 지속하기에도 바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국어까지 사교육을 선택한 아이들은 수학 영어는 이미 어느 정도 됐고, 그런데 수학 영어에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그들만의 리그를 가는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경쟁의 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워서 국어마저 데리고 가는 모습인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럼 초등식이냐? 아직 입시도 아닌데, 만약에 어머님들 마음에 입시하면 대학교 입시를 떠올리신다면 그냥 우리 시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예, 입시하면 특목고가 떠오르셔야 돼요. 혹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그 예술고등학교, 네. 서울예원학교인데 통칭은 특수목적고등학교예요. 네. 근데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예원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과학 쪽에도 있고 뭐 외국어 쪽에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보통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압도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대학 입시에서 상위 대학교를 가려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가 네. 이미 특목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목고에 들어가려면 결국 중학교 과정에서 입시를 거쳐야 특목고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내신을 탄탄히 가져가야 되고, 내신 이외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별로 보는 시험의 양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거의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특목고 나 자립형 사립고의 방향으로 틀고 시작한 학부모들이 많아서
이제 공부 정서나 뭐 학습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시작하는 네. 과정이 돼요. 입시하면 특목고에 집중된 걸로 이미 거기서 거의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걸 준비했다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라고 하는데 떨어진 아이들도 결론적으로는 결국 뭐 일반 공립 학교를 가겠죠.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뒤처진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네. 이미 입시를 한번 치러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리듬을 몸에 익힌 채로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또 상위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이 일부만 알고 있던 것에서 이제 좀 더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 정책이 사실 특목고를 축소나 폐지로 가는 정책으로 갔다가 현 정부에서는 외고의 이름을 국제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외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국제 이해에 대한 과목을 좀 늘리고 하는 형태만 살짝 바뀌었지만 결국 특목고에 대한 유지가 다시 되는 걸로 네. 지금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일찍 준비한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은 격차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네. 이제 초격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초격차라는 건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가 초격차냐? 6학년 아이들을 보면 쉬는 시간에 보면 중학교 과정 영어 문제집이나 단어를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날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미 수능 단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네. 6학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과정을 일찍부터 밟아온 아이들이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예상만 하고 있다가 궁금한 거예요. 네. 물론 수업의 내용 그리고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라는 거는 그냥 보여지죠. 보여지지만 수치화되는 게 궁금해서 작년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행학습 금지법에 이제 위반이 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에 듣기 평가만 불시에 졸업하기 직전에 네. 6학년 아이들만 이제 치르게 한 거예요. 네네. 미리 시험을 공고하고 하면 이건 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일종의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지도 않고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불시에 듣기 평가만 받는데 두 학급 6학년에 50명이었어요. 네. 그중에 10% 5명이 다 맞았어요. 네. 수학 능력 듣기 평가를. 네. 그리고 하나 틀리거나 2개까지 틀린 네. 학생들, 그 아이들을 일단 수능 영어 1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네. 때 18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5명이랑 18명 합치면 24명이잖아요. 네. 50명 중에 24명이 적어도 수능 듣기 평가에서만큼은 1등급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 3등급부터 한 중간 등급 사이가 나머지 절반이었고 한 명만 거의 한 7, 8등급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에 가서 영어에 대한 내신이든 뭐든 따로 크게 그쪽에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어가 왜 갑자기 지금 사교육에 들어갔는가. 네. 이미 영어에서는 끝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이 수치에 놀라시면서 네. 이 초격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마음과 동시에 또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이라면 아니 이 초격차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공부 정서라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네. 어렸을 때 이거 정말 해야 되겠네요. 이 마음이 확 드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중에 다 맞았던 아이도 다 공부 정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선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공부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들은 듣기 평가를 보고 나서 저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왜 여기서 멈춰요? 뒤에 지문이 있는데 지문을 안 풀어요? 라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 정서가 높은 거예요. 오. 왜냐하면 해보고 싶은 거야. 오, 본인도 네. 궁금하고 지문도 막 읽어보고 싶고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그 아이들은 진짜 이제 공부 정서가 있는 거죠. 네. 다 맞았다 해도 더 이상 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선행의 차원인데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네. 선행하는 엄마들은 좀 극성적인 엄마, 애들을 괴롭히는 엄마, 막 압박 주는 엄마,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4학년 정도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말씀을 그래요? 드려요. 네.
선생님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럼 선행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혹시 학교에 안 나가는 날이 1년에 며칠인지 아세요? 1년에 네. 학교를 안 나가는 날이 공식적으로 175일을 안 나가요. 법정 수업일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190일이에요. 비슷하네요, 거의. 이 초격차라는 게 이 175일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를 나가는 190일 동안은 아이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학교를 나가지 않는 날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데 학원을 안 가도 1학년부터 그냥 매일 엄마가 기본서를 하루에 한 장, 한쪽이면 두 쪽이죠. 매일 두 쪽씩만 풀게 해도 어지간하면 3개월이면 아니면 아무리 좀 두툼해도 4개월이면 문제집 한 권이 끝나요. 네. 문제집 한 권이 끝난다는 건 한 학기 분량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여름방학 되기 전에 끝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책을 사서 또 한 장씩 풀면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2학기 게 끝나요. 네. 그럼 2학기 때 또 한 장씩 풀면 다음 학년 1학기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아직 4학년 수학 문제집을 못 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수학 문제집을 매일 한 장씩도 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선행을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 매일 국어든 영어든 뭐 수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루에 한 장씩만 풀게 했다면 네. 우리 아이는 선행학습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학교 국가 진도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왜? 1년에 175일이나 학교를 안 나겠기 때문에 또 그중에 학교를 나가는 날도 풀면 네. 그만큼 계속 꾸준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뭐 어머님들 중 직장맘도 많잖아요.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 교사를 붙이거나 해서 한 장 한 장씩 풀어 나가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 쪽 여유가 괜찮아. 그래서 내가 1학년 때부터 옆에 수학 문제집이든 영어 기본 단어부터 해서 영어 동화책 쉬운 것부터 해서 이렇게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만 해 나가면 그냥 선행은 자동으로 된다. 그 선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또 선행을 많이 하면 학교 수업이 좀 재미없어서 집중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그 선행 유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또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게 이렇게 공부 정서의 차이인 거예요. 네. 공부 정서가 없이 선행만 한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는 것만 풀려고 하고요. 쉬운 단계에서 멈추려고 해요. 근데 공부 정서를 갖춘 상태에서, 물론 공부 정서를 갖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행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은 똑같은 수업을 이미 알고 있는 걸 들어도 마치 드라마 보면 재미있는 방송은 재방송 보잖아요. 네. 재방을 또 보면서 그 느낌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질문이 달라요. 기본적인 걸 가르쳐도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단위 입장에서는 심화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진도를 더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죠. 그럼 네. 그 아이들은 또 계속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을 할 때 수학 보조 선생님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수학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보조 선생님이 이제 한두 명 정도 아이들이 학급에 보통 있는데 그 아이들을 수업 중에 커버하시죠. 이제 거의 1대1로 커버하듯이 커버를 하시고, 그럼 담임인 저는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줘요. 보통 그게 뭐 15분에서 길어야 20분 정도면 끝나요. 네. 그럼 나머지 20분은 배운 개념에 대한 확인 문제를 풀죠. 그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 또 익힘책에 있는 문제, 그리고 학습지 정도 하나가 더 나가요. 그러면 이미 배운 아이들은 그걸 빨리 다 풀죠. 네. 빨리 풀어도 시간이 남아요. 한 10분 정도 네.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그것에 만족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심화를 문제를 준비해요. 이제 그 단계에서 뭐 선행학습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해야 풀 수 있는 뭐 경시대학급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하나 생각해서 푸는데 5분, 뭐 10분 걸리는 문제, 한두 문제가 또 종이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풀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놔두면 본인이 기본학습 풀고 더 풀고 싶은 아이들은 그걸 가져가서 푼단 말이에요. 네.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그걸 가져가요. 오. 그걸 풀고 싶어요.
네. 예, 그럼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음. 근데 선행만 했던 아이들은 알고 있는 개념 문제를 그냥 쉬운 걸 그냥 천천히 풀어. 더 하기 싫어서. 네, 그냥 그것만 네. 풀고 그 시간에 네, 네. 끝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선행의 유무가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배움에 대한 어떤 정서감이 좋은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배워도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미 그 지루함을 뛰어넘는 질문이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든다. 거기에 이제 교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아이들까지 레벨에 맞출 수 있는 케어하는 부분, 심화 과정이라든지 어떤 주제거리를 주고 글쓸거리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 하나만 더 준비하면 충분히 다 한 교실 안에서 커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선행만 하면 수업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아이가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공부에 대한 진짜 흥미가 떨어지고 뭐 수포자라는 말, 뭐 용포자라는 말이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조차 이해가 안 돼요. 교과서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나마도 교과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돼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배워나가는 그렇군요. 과정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공부 정서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공부에 대해서 정말 그냥 싫어하는 모습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네. 그나마 앉아 있는 게 용한데 그 시간을 버틸려니 초등시기엔 그래도 잠자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네. 그 시간을 본인을 뭔가 즐거운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서랍을 뒤지거나 쪼물락쪼물락 거리거나 옆 친구 말 걸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선행을 한 아이들보단 오히려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 더 지루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공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 초격차를 보이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또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의 특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이걸 보시면서 슬슬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공부 정서를 정말 좋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시기별로 나눠서 알려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